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12.3 내란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이 지금 나왔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종교계 인사 한 500여 명을 수거 대상으로 기재를 해놓고, 또 그리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간첩으로 몰아서 아니면 북쪽으로 보내서 등등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의 수첩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실행을 하려고 했을까요? 비선 노상원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좀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예, 금요일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MBC 보도됐던 부분인데요. 햄버거 보살. 네. 햄버거 버거보살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씨의 수첩이 공개가 됐는데요. 500여 명의 체포 명단이 있었고, 더도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삼선 개헌, 윤석열 장기 집권 구상까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미애 의원님?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아침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게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까지 체포 대상으로 삼았고, 계엄이 성공하고 나면 차례차례로 이 사람들을 소위 그들 표현으로 수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첩 내용을 보면 이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해서 체포한 다음에 연평도나 제주도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을 섞어서 연평도나 제주도로 보내면서 특이하게도 이송중 사고를 만들어서 죽여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체포된 사람들을 사고를 위장해서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메모인 것 같고요. 거기도 또 결정적인 건 내국인을 이 과정에서 이 계획에 사용했을 때는 수사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인민군이나 내지는 그 위장된 HID를 이용해서 이런 조직을 동원할 계획까지 꿈꾸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모든 계획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서 되게 죄송해요. 이게 소련입니까? 스탈린의 소련 말이 안 됩니다, 같은 느낌이 이게. 들잖아요. KGB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서워요. 근데 구체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본인이 더 과장해서 했을 가능성.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은 그 내란에 준할 만큼 더 충격적인 내용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선 장기 집권 떠오르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잖아요. 삼선 개헌,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 국회 무력화시키고 해산시키고 부정선거 구실로,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개헌하고 연임하고 장기 집권하고 총통을 꿈꾸고, 수용소 이러니까 또 히틀러.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이런 것까지 생각나는데, 그 김용현이 가장 애독했던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상원이든 김용현이든 함께 계엄을 모의 주도했던 윤 대통령이든 그러니까 히틀러, 박정희
뭐 이런 다 떠올리면서 삼선 장기 집권 걸림돌 되는 모든 사람들 제거 그냥 제거가 아니고 폭사시키겠다는 그런 거. 거잖아요. 뭐 예. 수용소에 가둬서 뭐 하여튼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의혹들이 다 지금 노상훈 수첩에 담겨 있었다. 저는 이게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요. 계엄이 성공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가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됐으면 이 수첩대로 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지요, 당연히. 최소한 뭐 이 수첩 비슷하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오늘 이제 어제 밤에 나왔으니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탄핵이나 이거에 반대하고 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모습이 좀 더 놀랍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똑같을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가 사실상 계엄이 불가피했다. 네. 계엄 옹호 또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뭐 경고성 계엄 이에 동조하고 끊임없이 사법부 흔들고 헌재 흔들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그런 행위들이 야당 때문에 반국가 세력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식으로 논리 적기가 네,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런 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그냥 제거하고 장기 집권하는 거잖아요. 소련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조선왕국처럼. 여기 안에 다 한동훈도 들어 있었고 뭐 네, 다 국민의힘 의원도 이주석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네,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상당수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들도 전혀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전 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포함되어 있을 끔찍함을 수 느꼈어야 되는데 예. 과연 이런 보도에도 침묵한다면 뭐 그러니까 자기네 살겠다고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진짜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냥 딱 그러니까요. 하나 이유예요. 자기네 네, 살겠다. 살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민주국가인데 한순간에 민주정당이라면서요. 이런 것까지 나왔어.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보호가 필요하고 무슨 여기서 변호를 해줍니까 이 사람들을.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일을 주모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노상원이라는 네. 퇴역 장교 출신이라는 거죠. 왜 퇴역 장교를 썼을까요? 현역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계엄 상황에서 군 라인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퇴역인을 썼다는 얘기는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을 때 추적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감춰두고 싶었던 인물인 겁니다. 이 사람은. 공교롭게 노상원이 빨리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빨리 드러났고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하고 둘이서 상원아 웃잖아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친분 관계가 있는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아주 높은 고위직 장교를 하다가 나왔던 지금 보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반 민간인을 이용해서 비선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려고 했던 것도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이 정말 오늘 이에 대한 네. 뭐 규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명 하나 내지 않는다면 이건 노상원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비호하고 옹호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국민의힘 오늘 어떻게 하는지 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아직까지 사과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별로 아니고 전혀 없었어요. 예. 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는데 계엄 선포라는 것도 불가피했다. 통치 행위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식의 사과이지 그렇죠. 그것 자체에 대한 사과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 노상원의 이 수첩에서 드러난 이 거대한 음모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힘이 우리 최인호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헌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차범근 감독도 차범근 감독이 왜 포함됩니까? 진짜 조국 왜 장관 들어갔어요? 탄원서 썼다고.
아, 탄원서. 탄원서 썼다고. 그리고 그 판사 유상훈 판사, 그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영장 대표. 기각이요. 판사, 예. 그러니까 축구 감독, 판사, 뭐 종교 인사들 종교인, 다 연예인들까지 포함됩니다. 일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삼은 노상원의 수첩. 정말 아마 현대에서 이런 정도의 물론 뭐, 수첩안이 모의 계획이지만 정말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너무 놀랍습니다. 것이 너무 놀랍. 끔찍스럽습니다.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맞죠? 박정희도 이렇게 못해요. 못하죠. 예. 전두환이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한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이 놀랐습니다. 검찰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하고 있는지 네. 좀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내란 특검이 필요하고 아, 특검법 반드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원만 이런 수첩에 적은 게 아니고 이렇게 실행하려면 군 내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군 바깥에 또 비공식적인 라인 민간인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노상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비선들 네. 뿌리 깊은 이런 그 계엄 모의 세력들 또 10년 20년간 잠복해 있다가 또 이 때를 노렸던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면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킬링필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진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킬링필드 같아요. 그렇게 꼬다 모아서 죽이는 게 킬링필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치인들 다 뭐 종교인들 뭐 연예인들 하여튼 반대 세력은 500여 명 모아가지고 죽이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삼선해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경고용 무슨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북한하고 접촉을 어떻게 해서 네. 결국 아까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용에 보면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비공식적으로 접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북한하고 접촉할 때 뭘 내줄 거고 접촉할 때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듯한 문구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네. 하고요. 충격적인 게 그런 것들입니다. 뭐 안쪽도 그러지만 수거하는 방법도 그렇고 뭐 자기들 표현이긴 하지만 북한 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네. 분노는 가라앉히고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북한하고 뭘 연계해서 수거하려 했다, 제거하려 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 국민의힘 반국가 세력 맞습니다. 예. 헌법을 부정하는데 일단은 이 국민의힘은 이번 뭐 재판하는 것도 탄핵하는 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수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얘기를 해서 뭐 그럼 인정하든가 그럼 아니라고 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정치 집단으로서의 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 생각 맞습니다. 들거든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짜 광화문 내거리 나와서 사과를 하든가 네. 이런 어떤 전격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아마 구체적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노상원 수첩 다시 또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탄핵 심판 8차 변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8번 했는데 뭐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가장 주목하고 보셨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8번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날이 갈수록 더 명백해졌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요건과 절차, 네. 뭐 공무에 열지 않았고 또 뭐 비상사태 시기였느냐, 뭐 저 전쟁 시기였느냐, 사변에 일어난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 드러났고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은 윤석열 본인이 네. 탄핵 사유를 자백한 거. 네. 그 선관위 병력 투입. 김용현 장관에게 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 본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뭐 강조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말이 선관위에 군 투입은 자신이 지시한 거다. 그 네. 명백한 위헌이고 탄핵 사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또 뭐 거짓말,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 논란하다가 요원이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 그 시간에는 국회 본관에 군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 예. 없었는데 어떻게 끌어내라라고 표현을 합니까? 또 그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기 요원 특전사 네.
부대원들을 보고 어떻게 또 그런 말 쓸 수 있느냐. 또 달 그림자 말했고 아무 네. 일도 없었다. 예.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온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여튼 그 윤석열의 탄핵을 맹백히 하는 그런 팔자까지 변론이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 사유는 더욱더 명료해졌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임미 의원님은요? 탄핵 사유가 명료해졌을 뿐만 아니라 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등장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던 분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 그래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좀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 예. 네. 홍장원, 홍장원. 네. 그다음에 어저께 나왔던 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맞습니다. 예. 네. 그 자신의 뭐 신변의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네. 증언대에 나와서 보여줬던 차분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 모습들은 전 국민들한테는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좀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짚어주셨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8차 하고 하루 정도 20일 날 9차 추가로 지금 잡아놓고 아마 그날 종결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측에서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리가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니 뭐 탄핵 사유가 온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네. 군이 국회에 침탈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어떤 비선이 최순실 네. 이런 국정농단 비선 세력들이 농단을 했고 또 어떤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이 또 위헌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데 심리하는 게 좀 쉽지 예. 않아요. 예. 예. 안 왔었어요. 예. 석 달 정 그런데도 석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이거는 워낙 명백하고 본인이 자백한 것도 많고 헌재에 나와서 그리고 모든 그 부하들이 검찰 조사에서 연영이나 이준호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네. 이준호한테 여러 가지 그 증거 인멸 지시 받았다는 부하 대통령으로 비화폰으로 해서 정치인 재판이라는 들었다는 거 다 들었다는 거. 네, 네. 각종건 사령관도 본인만 주장한 게 아니고 다 부하들이 스피커폰 다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뭐 또 소방청장이 단전 단수 지시하라는 거를 다 부하들한테 지시했다는 부하들이 또 진술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하들이 수많은 부하들이 다 체포라든지 단전 단수라든지 다 들었고 이런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부실하다 뭐 어떻게 이게 사실 충분해도 너무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야죠. 시동은 사실 일찍 걸었습니다. 헌재의 권위를 흔드는 것. 아하.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받지 수 않겠다. 없다라는 불복의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한 시동들은 일찍부터 걸었거든요. 아하. 근데 헌재 흔들기가 너무 지나쳐서 국민들로부터 좀 약간 반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니네가 이것까지 거부하느냐라는 게 반대 여론에 부딪히니까 이제 그 8명의 재판관들을 분리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지 갈라치기를 않습니까? 한다. 예. 특정한 재판관을 향해서 굉장히 인신모욕적인 발언들도 하고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불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슬슬 가동하고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또 사법부 지금 특히 서부지법 폭동 관련된 것도 실시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선고의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폭동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들한테. 헌재 습격한다는 모의하다가 예. 지금 발각이 돼서 한 명이 구속까지 당했고요. 네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언론하는 정황들이 각종 SNS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 뭐 승복할 수 없다. 뭐 중대한 결심하겠다. 이런 운운하는 것도 다 헌재를 뭐 습격하라는 그런 시그널로 네. 읽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금 발언들이나 선동들을 네. 무작정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헌재 흔들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서부지법이나 또 체포영장 거부라든지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라든지 경호처 발동해 가지고 또 무력으로 방어를 하려 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전면적인 사법부 부정 이런 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뭐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정시라든지 경제가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까? 큰일 났어요. 예. 그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죠. 그 지금 대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동대구역 집회 네네.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은 뭐 엄청 많고 경찰만 해도 5만이 추산 인원이거든요. 사진을 봐도 많아요. 엄청 네, 깜짝 많거든요. 놀랐어요. 엄청 많고 대규모 운집이라고 봐요. 탄핵 반대 네. 집회겠죠. 이렇게 몰리는 모습, 뭐 또 대구 경북 쪽에 저 의원님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집되는 모습? 이게 다 대구 경북의 민심이냐? 아, 진짜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절대로 안 된다는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집회 장소를 동대구역으로 잡은 이유는요. 이동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집회 딱 끝나면 다시 기차 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산에서도 많이 갔어요. 네, 네, 맞습니다. 부산역에서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예. 전국에서도 많이 왔고 그렇죠. 특히 대구 집회는 부산에서도 엄청 일부러 갔습니다. 집회 장소를 역으로 잡은 겁니다. 결집하기 좋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 모인 집회이다. 대구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의 민심이 저렇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이 집회 성격은 탄핵 반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윤석열의 즉각 복귀. 그럼 대구 경북 민심도 똑같으냐? 아닙니다. 대구 민심은요. 탄핵은 인정합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건 네. 압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건 있죠. 계엄에 대한 그 정서적인 이게 수용도가 광주 전남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대구 경북이 받아들이는 건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해자의 입장하고 여긴 가해자의 가해자의 입장이었기 입장이었던 때문에. 본인들이 네. 가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예. 아이고 탄핵은 뭐 어떻게 그걸 피해가겠어? 인용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야? 그런데 조기 대선이 닥쳤을 때 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는 그 마음이죠, 안 돼. 사실은. 요게 예. 대구 경북의 민심인 작동한다고 봐야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게 불씨가 돼서 나중에 헌재가 어떤 판결을 냈을 때 저것이 헌재의 판결을 불복하는 그 네. 불씨로 작용할까 봐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대구 경북 민심이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전과 탄핵이 즉각 인용이 되었을 때의 민심이 확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탄핵 전에는 비등비등했어요.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게 비등비등했는데 탄핵이 딱 결정된 3월 10일 날 네. 그리고 10일, 11일 날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근 70여 %에 달하는 대구 사람들이 탄핵 인용 잘했다라고 즉각 수용합니다. 이게 그래도 보수라고 자존심 가지고 지켜온 사람들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 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됩니다. 그 박근혜 때 보면 하여튼 탄핵 결정이 나니까 대구 사람들은 저도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경북 대구다 보니까 그 지금 말씀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헌법재판소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계속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집회에 국회의원도 가 있고 이철우 지사도 나가 있더라고요. 현역 정치인들 그 집회에 가가지고 좀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연설은 안 했지만 연당 네. 가서 고개 숙여서 뭐 감사의 네. 인사를 표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네. 경북지사도 가셨죠. 이철우 지사 갔어요. 이철우 지사 갔어요. 아니,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 가는 게 맞습니까? 저기 가는 게? 결국 그 한 장면으로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러니까요. 그걸 뭐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 극우 정당화 되어가는 국민의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네. 심판해야 됩니다. 그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하고 예. 저희가 당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아하, 있는 걸로 알고 그 정도로? 있습니다. 예. 근데 평소에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의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홍준표가 갈 수 없는 집회에 이철우가 가서 왔어요?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늘 홍준표한테 밀렸거든요. 네. 홍준표 없는 자리에 자기도 목소리 한번 높이고 정치적 존재감을 좀 드러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계산된 정치적 행동. 존재감을 그런 집회에 가서 거기 가서. 참석해서 그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정치 그러게 안타깝습니다. 말이군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사위 지금 상정이 됐는데 명태균 본인 얘기도 지금 있고 국민의힘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반응이 재밌어요. 이걸 보면 자객 특검이라. 우리 네. 죽이려고 하냐? 그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스스로 인정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네. 필요가 있나요? 좀 보면서 저희가 계엄이 터졌을 때 네. 계엄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명태균 그 황금폰이었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네, 권성동의 발언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법 막는데 이 특검법이 진행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 또 명태균 씨가 계속 좀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표현에 따르면 오세훈, 홍준표 벗겨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의 빅4 중에서 두 네. 사람이 연루돼 있다라는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이 명태균의 앞으로의 어떠한 발언, 주장 또 이것이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뭐 중대한 분수령에 와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레이스는 명태균에 달려 있다. 명태균이 140명의 전현직 의원의 명단을 갖고 있다. 만약에 달리 얘기하면 녹취 다 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육성 녹음도 다 있다. 있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황금폰 임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그것 때문에 계엄의 계엄했다. 트리거가 됐다. 네, 왜 그것도 12월 3일이냐. 하필이면 네. 그날 그 오후에 네. 명태균 씨가 특검 주장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소됐어요, 그날. 그렇죠. 예. 그 특검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 지금까지 윤 씨 부부가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날 저녁에 느닷없이 계엄한 거 아니냐. 네. 물론 준비는 오래 했지만 자 그렇게 했듯이 자 명태균의 황금본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고 네. 만약에 맞다면 그건 조기 대선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탄핵이 되면 또 명태균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유력한 후보들이 네. 만약에 낙마한다면 대한민국의 24년 연말과 25년 상반기까지는 참 명태균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예. 요거 저희 당에서 지금 네. 그 특검법안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19일 날 법사위에서 다뤄주고 20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시 이제 최상목한테 가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네. 그러면 시점이 아마 3월 중순경에 표결이 재표결이죠.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당시면 탄핵이 탄핵 됐을 수도 결정이 있겠네요. 되잖아요. 와.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 야.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이 스스로 저래서? 얘기를 다 했어요. 저것 때문에 저러는 네. 거군요. 이렇게 해서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발목 잡으려고 하고 모든 이 대선 전국을 명태균 게이트로 이거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권성동 스스로 해요. 얼마나 이게 그렇게 되면 발목 잡혔으면 200이 될 이런 수도 일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대선 국면 한동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김문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슬슬 몸풀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김문수랑 한동훈은 명태균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네.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가능성도. 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죠. 명태균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만한 게 박형준 부산시장 얘기도 사실 나왔었어요. 쭉 나올 것 같았는데 이 계엄 난리가 나는 바람에 계엄이 터지면서 더 보도는 안 되고 있었거든요. 뭐 부산에 또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계엄 때문에 박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여부가 상당히 이제 죽었죠. 네. 언론 보도가 날 듯 하다가 나다가 말았어요. 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강혜경 씨가 언론에 박형준 시장도
보궐선거 21년, 22년 또 부산시장 선거 때 총 7차례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박 시장이 발끈하면서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기간도 모르고 맹통인지 전혀 모른다. 뭐 거짓이다는 뭐 이런 걸로 했는데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강행인 씨는 정말 뭐 검찰에 조사 받아봐라 자료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맞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것이 맞다면 7차례 여론조사 비공개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요.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공천에 특히 보궐선거 때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또 비공개 여론조사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또 누가 지불했는지 네. 대남한 거 아니냐 예. 라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네. 박 시장이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받기 전에 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대선에도 저렇게 했어요. 비공개 여론조사 주고 돈 안 받고 해주고 다 공직선거법 아니면 정치자금 위반입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게 했다고 명태균 주장하고 명태균들은 또 명태균은 증거들 다 갖고 있어 녹음 자료. 그러면 부산시장에 했겠냐 안 했겠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세훈과 윤석열의 여론조사 방식을 네. 그대로 썼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강혜경 씨가. 예. 근데 그 강혜경 씨 고소할 때 박형준 시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은 정치를 정직함과 뭐로 해가 무기로 삼아서 했다 이러는데 참 그걸 보면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울고 갈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그 의혹 박 시장이 빨리 밝혀야 된다. 일단은 본인이 얘기해야 본인 된다. 스스로 밝혔어. 예. 왜 못 피해 연관이 없는 나간다. 건지 예. 강행희 씨 왜 그래 주장하는지 왜 고소했는지 최인호 의원님 이거 끝까지 좀 물고 좀 물고 늘어주십시오. 늘어주십시오.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지세요. 자꾸 물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애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배배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많은 사건들도 있지만 좀 내란이나 계엄 얘기 또 특히 경찰 관련된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공식 업무를 지금 취임하면서 했는데요. 경찰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치안 정감이라고 합니다. 아마 치안 정감 이게 또 일본식 표현 같은데 맞아요.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경찰 조직 내에서? 뭐 경찰의 2인자 치안 두 총감이 번째. 경찰청장이고요. 청장이군요. 청장은 한 명이고.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7명의 치안 정감이 있지만 7명이 있습니까? 국수본부장은 이제 임명직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다르고 나머지 6명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전 계급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차기 경찰청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급수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니까 네. 서울청장은 뭐 1급 뭐 관리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서울경찰청이라고 하는 데는 서울의 치안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요. 실병력이 있습니다. 기동단.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뭐 용산에서 네. 관저에서 뭐 이렇게 형사들 사실은 그걸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뭐 급수를 떠나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서울 다 하니까 수사 인력, 경비 인력 해서 어마어마하네요. 서울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경찰청장보다 서울청장이 더 힘이 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치안을 할 때 예전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장 패스하고 예. 서울청장과 직복 음흠. 해서 왜냐하면 서울청장실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보면서 서울청장. 오. 실 보고를 하면서 네. 바로 예전에 이제 그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바로 그 이 CCTV를 보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만큼 실 병력과 수사력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박현수라는 사람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이 친윤이다. 윤석열 지금 탄핵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임명되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데 왜 친윤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대 10기입니다. 아, 경찰대 출신이군요. 근데 경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친윤이냐 그러면은 네. 이 사람이 그 연세대에 특수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 여사님이 어디 나오셨죠? 거기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저기 고대입니까? 특수대학원 예,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고대랑 연대라서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시지만 뭐래냐 학정교류에서 같이 수업을 합니다. 아, 연결이 돼 있군요. 네, 연대 그거 고대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찰 고위직들은 연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많이 갑니다. 아하. 그게 좀 이상하시지만 거기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고대 언론홍보대학원은 언론 쪽 거기 동아일보 쪽이니까 네. 상당히 거기도 인맥이 된답니다. 근데 이들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합반 수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합판도 안 그래서 되고요. 동문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친분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같은 시점에서 공부를 했을라나요? 그 시점 졸업 예. 공부한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왜 이 사실은 친윤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라인이다. 예. 김라인이다. 감히 추정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예. 그 다음에 한 행보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선 당선 이후에 2022년 5월에 인수위 갖고. 그다음에 국정상황실 예. 그러면서 급속도로 바로 거기서 이제 총경, 예. 경무관, 치안감, 경찰청, 국장, 그다음에 경찰국장. 그러니까 경찰국장이 안 되고서는 경찰청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조지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다 경찰대 라인, 경찰국장 라인들입니다. 요직을 다 겨쳤네요. 거길 거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경찰국장은 인사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윤 저는 이제 여사 라인 네. 그다음에 핵심 라인. 근데 문제는 왜 박현수가 비판을 받냐면은 원래 이런 장 자리는요. 네. 지방청장 자리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수사보직 1년, 경비보직 1년 아하. 돌아야 됩니다. 갔다가 예, 일로 예, 올라와야 예. 되는데 너무 빨리 올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 안 거치고? 이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사관 갔다가 정보국장 갔다가 하니까 일선의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는 당연히 거쳐야 될 보직을 안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단속 추천했던 서울자치경찰위원회도 네. 이 사람의 경력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게 지금 내부에서는 뭔가 안 맞게 빨리 진급하고 네. 이게 보직 따라 올라가는 방법들이 통상 있잖아요. 네, 조직마다. 쭉 돌아서 가야 될 곳이 있죠. 그것도 지금 안 맞다는 거 아닌 봤을 겁니다. 때는 김건희의 라인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충성에 대한 보훈을 하는 거고 더 문제는 지금 김건희, 윤석열 지금 탄핵 상황인데 또 저 사람이 임명되는 거 그거 자체가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국수본이라는 데가 수사본부지만 실병력이 없습니다.
네, 수사 네, 왜냐하면 서울 경찰청장이 허수아비 같지만 네. 실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국수본에 있는 형사들 네.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서울청장이라고는 막중한 자리를 비상기업 내란 사태와 연관됐을 거 의심받는 사람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실제로 국수본에서 그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데 자기 위에 상관이 연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매우 부적절하는 겁니다. 네. 내란죄 수사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상관을 수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국수본의 형사들 서울청 형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남재현 신임 경찰국장 여기에 대해서 동기입니다. 박현수랑 식기 동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충청권 라인에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어쨌든 같이 쌍둥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예, 둘을 쌍둥이 하는 소위 말하는 올라가는 게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한 건데 샴 쌍둥이라고 아시나요? 예, 알고. 그런 얘기도 듣고 몸은 있습니다. 하나인데.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둘을 경찰국장과 서울청 박은 것은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고 앞으로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또 뭐 소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경찰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생각. 야. 저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는데 헌법재판소나 뭐 어디든 실병력을 경비병력을 지휘하는 건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네. 그럼 적게 투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서부지법에 또 떨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가 위험하다고 뭐 하는 거는 이건 뭐 이렇게 공포를 주려고 한 게 예. 아니라 그냥 가능성, 추측성. 이런 예. 사람들이 그걸 지휘하니까 어떤 돌발 사태가 있는지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기 있다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이렇게 해서 누가 했는지 좀 소상하게 행안위에서 밝혀봐야 된다. 왜 하필 이 사람을 예, 예. 이 두 사람을 진급을 시켜서 예, 예. 했는지. 자, 오늘 지금 임광재 씨라고 아십니까? 네. 알아요? 아니 뭐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광재 씨가 뭐 팬분 같은데 예, 우리 배상훈 교수님 화이팅 그러면서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 뭐 아침에 이렇게 뉴스 시사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슈퍼챗 같은 게 이제 안 오는데 아마 교수님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졸렸는데 빨간 슈퍼챗 때문에 잠이 확 달아났다고 로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광재님 감사드립니다. 배상훈 교수님 화이팅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여튼 인사도 문제가 되고 경찰 얘기 또 한 번 더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혜령 경정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에도 뭐 백혜령 경정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약 사건 관련된 거 안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백혜령 경정하고 또 배프님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부터 형사만 한 분입니다. 밑바닥이면 순경 출신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경에서 경정까지 와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그것도 수사만 해서. 수사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저기 작업하면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귀한 분들입니다. 귀합니다. 예,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이고 네. 진짜 골수 형사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다른 쪽에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근데 문제는 뭐 며칠 전에 PD수첩 MBC이 나온 것처럼 세관 마약 수사를 그냥 FM대로 했는데 원칙대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공보규칙 위반 징계받고 검찰과의 마찰을 이유로 경고를 해갖고 형사만 했던 사람을 지구대장을 쫓겨났어요. 하고 지구대장 가 있더라고요. 네. 강서구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아니 경찰의 수사 역량을 올려야 될 판에 네. 진짜 수사할 사람을 지구대장으로 가서 뭐 하라는 얘기냐. 네. 근데 핵심이 그게 이제 말하면 흔히 말하는 관세청장. 그 마약 사건. 예. 2023년도에 있었던 마약 사건. 그리고 조병록 경무관. 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뭐 전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기서 뭔가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사실 2024년 3년도 10월입니다. 당시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경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마약 사건 수사 브리핑이 있었고요. 이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이 74kg. 이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원대의 마약. 수십만 명이 투약할 정도. 그렇죠. 우리나라 두 번째라고. 역대 두 번째. 예. 여기 뭐 검거를 해가지고 아주 성과가 있었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예. 브리핑하지 말라 관세청에서 난리를 예. 치고 뭐 보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백혜련 긍정 사건이 이게 사건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아니 말레이시아 조직이 간도 크지. 그걸 그렇게까지 들여온다? 왜냐면 자기들도 한테 로스거든요. 네. 걸리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들여온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마약 세관 검사를 할 텐데 엑스레이 찍어볼 텐데 그걸 그렇게 글쎄 이건 뭐지?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뭐 관세청에 대한 언론 보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하필 네. 차기 관세청장의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인천관세청장. 아. 하필 또 여기네. 여사 라인이네. 예. 또 김라인입니까? 여사랑 같이 대학원 다녔던 느낌이 오는. 꽃도 대학원입니까? 예. 네. 그 인맥을 이 양반이 굉장히 많이 쌓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왜냐면 아니 접점이 없어요.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그런 압력을 왜 넣어? 아니 마약 수사 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러게 이건 이상하다. 아하. 즉 말하자면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좀 과잉 자가 발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관세청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건 자체는 PD수첩 보도가 됐지만 뭐 형편 없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뭐 봐주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럼 아니라면 아닌 걸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예.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예. 됩니다. 그렇죠. 몸에 마약을 막 둘러싸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인 진실인지 그걸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으면 다 공범들입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범죄인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청에 누가 되고 그러니까요. 관세청에 누가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뭔가를 그렇게 그 사람 좀 진급 못할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 느낌이. 네. 근데 그게 누구의 의지라고 퍼지니까 예. 다 막았는데 예. 원래 이렇게 막힐 거였어요. 근데 백혜룡이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는 아유, 사람. 마약 잔뼈가 굵은 수사관이라면서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마약 수사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냥 강력계 형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약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마약반이 왜 안 하지? 그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예. 마약반이 해야 될 거 자기가 했는데 해서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조진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뭐 압수색도 하고 예. 뭐 인천세관 가서 직접 하시는 그게 저도 봤었거든요. 아니 경찰서장 같이 갔잖아요. 예, 데리고 가서. 근데 경찰 같이 갔잖아요. 근데 경찰서장은 또 바뀌었죠. 얼굴 싹 바꾸고 예. 진급하고 뭡니까 이게? 약간 다른 의미의 최병 사건 같아요. 임성근 보호하려고 그렇죠. 했던 모습하고. 근데 거기도 박정훈 대령이 이것도 나는 안 한다. FM대로 한 거죠. 예, 또 여기 백혜령 경정이 나는 내가 아니, 하는 이게 일을 한다. 박정훈이라는 사람과 백현이라는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네. 자기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자기 일을 맞아요. 자기 일을 자기 어떤 소명에 따라 하는 사람은 네. 조짐을 당해서 저쪽으로 가고 네. 아니 이상한 뭘 하는 사람들은 승진했다.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수사 경찰을 행정 경찰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어기니까 전화 하나만 해도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후에 소식도 잘 못 들었던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거는 예. 이관됐으면은 그걸 받은 경찰들이 있잖아요. 이건 받은. 예. 그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걸 하란 얘기일까요? 말란 얘기일까요? 눈치가 빤하잖아요. 예, 이거 제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하면 있겠어요. 자기도 날아갈 텐데. 예, 100km 날아갔는데. 그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수사 제대로 한 사람은 목이 날아갔는데 저쪽으로 처박혔는데 그러면 이걸 한 사람은 미적미적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저기 배프님, 저는 뭐
요번에 비상계엄 얘기하면서 돈 없어서 마약 수사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그랬다면서요. 마약 수사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마약 수사를 왜 막습니까? 이 수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마약 수사를 못하게 손을 뺐다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 건들지 말고 놔두면은 경찰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어디서든 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놔두면 돼요. 예. 이렇게 건드리니까 마약 수사 정통 수사관들이 쪼그라들어서 그 제대로 된 수사관이 성장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약 수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게 만들려고 네. 이렇게 이런 일을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벌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박현수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 자격도 안 된 사람을 진급시키고 경찰 망가지는 거 순간입니다. 백희령 같은 아주 밑바닥부터 했던 이 수사통을 지구대장으로 보내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징계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이런 강력계 형사들, 그 형사과장들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네. 그 아주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귀한 분을, 네. 한 4, 50명도 안 될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을 승진시켜주지 못할 망정 이건 반드시 차후에라도 예.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약이 큰 마약 79kg 이상의 그 수천억대 그 마약 사건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못 밝혀내면 또 몰래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마약 때문에 난리를 그렇잖아요. 마약, 네. 마약. 그런데 문제는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럼 검찰에서 다 하시든가. 네. 다 하시든가.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 인사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성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이런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군요. 꼭 재판장 같아. 뒤에 배경 사진도 그렇고 또 든든하기도 하고요. 두 분이 워낙 그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두 분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원래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 최강 디펜스 코너 하고 있지만 부승찬 의원님하고 같이 플러스에서 해달라. 그래서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풍성해진 느낌이네요. 완전성이 높아지고. 두 분은 이렇게 또 친하시죠 원래 같이 일도 많이 하시고 든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란 계엄 사태 때 부승찬 의원의 스타일을 보니까 밸런서 균형자 같다. 균형자. 한쪽에서는 이제 폭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해석의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 중용을 지킨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국방이 간사도 맡고 있으니까 균형자 역할을 잘 해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의 좋은 점만 이렇게 따먹는. 네. 따먹는. 그래서 후원금도 만땅 채우고. 약간 선배 정치인이잖아요. 앞 옆에서 계속 봤던데 어쩌면 좀 배웠던 겁니까 김종대 의원님한테? 뭘 배워요? 같이 한 거지. 의원님. 이제 전부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 둘은
최재천하고 김종대 의원. 와, 대박이네요. 근데 왜냐하면 대박이네요. 예. 다들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책을 많이 읽으세요. 두 분 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 저도 알고 책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읽으시고 예. 그거를 쫓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많이 알아야잖아요. 일단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이제 주장도 할 수 있고 네. 예, 팩트에 기반한 주장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점에서는 많이 와닿는 거, 배워야겠다, 따라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단점이 별로 안 보이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요? 최재천 의원님, 이거 최재천 의원, 네. 아니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최재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 책 많이 그래서 보십니다. 배울 맞아요. 점이 많으니까 단점이 묻히더라. 음. 네,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상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되더라고. 국민의힘 안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부수찬 의원님 활약상 뭐 우리 전 국민들이 보고 있고 많이 보고 있지만 저는 더 색다르게 보는 게 이제 용인 수지에서 불과 이제 또 얘기하면 또 기분 안 좋으신데 불과 몇 표 차이로 됐거든요. 극적인 5번 뒤집혔어요. 예, 제가 그걸 제가 딴 건 못 봤는데 그걸 계속 보고 왜냐하면 저도 관련 뭐 그 지역군 아니지만 그 인근에 살고는 있지만 또 그 반대편 분이 뭐 저도 아는 사람이라서 저희 진작이네요. 그래서 야 이게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도 그 국면이 지금 개헌 엄청난 내란 차이입니다. 상황에서 예. 그 사람이 됐었으면 어떻게 됐나 이런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부승찬 의원님의 그 귀함을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아이고. 그 몇백 표 차이로 제 개인적 얘기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어제 지금 MBC 또 충격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른바 노상훈 수첩에 수거 대상 인원 500명, 수거 방법, 그리고 윤석열이 삼선하게 만드는 장기 집권 구상 등등의 어떤 구체적 수첩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뭐 좀 더 아마 확인이 되고 보도돼야 되겠지만 충격적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네. 그 정보사 그 요원 있잖아요. 네. 그 문상호랑 이제 형사적인 이제 소송전이 걸렸던 박 단장. 네. 박 단장이 2016년 노상원의 지시 아시죠? 예. 네, 폭탄 조끼를 입혀서 그 대지부대들을 임무 마치고 들어오는 대지부대들을 폭사시키라.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노상원 수첩과 이제 그 박 단장의 진술 내용을 네. 보면서 야 정말 영구집권을 꿈꿨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 완전히 500명이라 하면 문재인 네.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예. 해서 500명을 이제 폭사시킬 명단을 딱 만들어서 방법도 몇 번 있더라고요. 가다가 죽이고 스미도에서 내리고 내리고 보내서 네. 그 방법은 이제 폭발을 뭐 배에다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원거리 리모트 컨트롤로는 안 되니 네. 시한폭탄을 장착해서 폭사시키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이 한 것처럼 이제 사살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이 다 기재돼 네. 있었죠. 예.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아니, 물론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으로 들어갔던 희미한 어떤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흔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이건 북한을 접촉해서 북한이 수거해주는 이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령과 영관급 2명이 몽골로 갑니다.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러.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걸리잖아요. 몽골에 가지고. 몽골에 가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하러 가. 와, 이것도 같이 연결돼 있을 것이라고 의원님 보시는 거네요. 이게 연결돼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현재로서는 수사 당국에서도 굉장히 무게 있게 보는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수사가 미치질 못하고 노상원이 진술 거부를 해서 그러니까요. 안 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뭐 아우슈비츠 같은 걸 만들려고 했다. 뭐 네. 폭사시키려고 하는 어떤 테러를 하려고 했다. 이러는데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런 데서도 그냥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협력하려고 했다. 내통하려고 했다. 북한하고 협력하려고 했다. 네, 나는 이 부분을 직시하라고 권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 과거에는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특수임무 수행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2016년에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과 협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좌파의 설계가 아니라 노상원의 설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기각을 외치는 극렬 지지층들이 네. 이 충격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하고 내통하고 거래하는 것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야말로 이런 이적 행위에 가장 분노하셔야 될 분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또 그냥 망상으로 수첩에 적고 그냥 에이 뭐 가끔 미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실행한 흔적이 얼핏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수첩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보도가 되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이 얘기를 좀 사과를 하든 어떻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제가 봤을 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지금 내란 수계를 면해가는 거, 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이고 999 한 네. 배를 탔잖아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배척하고 있잖아요. 뭐 네. 헌재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로 문영배 재판관을 탄핵시키겠다부터 네. 시작을 해서 모든 그다음 서부지법 폭동 사건까지 모든 거를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내란은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국힘도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 원했던 그런 영구집권, 네. 유신의 꿈, 삼선까지 노상원 수첩에 삼선이 나왔어요. 삼선이 나왔어요. 삼성계열.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있고 이거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이제 국힘이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도 반성이라는 거 이런 게 전혀 없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땐 지금 국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됐냐. 아하. 저희가 이제 제보 받은 거로 이제 임종득 예. 의원하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들 여기에 계엄과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 제보 받은 걸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요. 국힘하고 구구와 윤석열은 한마음 한뜻이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앞으로도 정말 힘들다. 아하. 예, 앞으로도 정말 힘들 것 같고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 그리고 완전히 사회를 영구집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개혁해 보려는 그 수단이 계엄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계엄 세력 내에도 특별한 강경파 일파가 아하. 이제 이런 어떤 그 초현실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어쩌면 윤석열한테 자기의 충성심을 잘 어필할 수도 있다는 어떤 권력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꿈꾸는 권력을 보면은 어떤 순수한 절대 권력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전 국민 그 해외 출국 금지를 하고 네. 무언가 거기에서 이렇게 빌드업 되는 새로운 어떤 왕국, 제국 이런 데서 어떤 절대 권력 이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머징 한다 그래 이게. 그런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기쁘게 하고 덕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질주하는데 맨 앞에 그 계엄 실행자로 서게 되면은 예. 2인자, 3인자는 본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괴벨스의 정치입니다. 괴벨스다 선전 정치.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나치의 그 히틀러를 잔뜩 권위를 높여주고 맞습니다. 그 권위를 높여준 히틀러의 권력은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2인자 정치거든요. 네. 그 이제 김용현, 노상원으로 이어지는 이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대한 어떤 낭만주의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절대 권력을 꿈꾸는 네. 이런 어떤 느낌들이 오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망상적인 측면은 인간이라는 인격의 자율적인 주체들이 거세되고 네.
하나의 국가를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계로 이 국가를 보고 거기서 자기가 그 조종수 그렇죠. 관리자가 될 예. 이런 어떤 망상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 현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또 군대가 해도 더 문제지만 어쩌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를 군대에서 하면 걸리니까 하여튼 민간인 옛날 군인 출신 그 정보사령관 출신 불명예 제대한 사람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뭐 상어나 어쩌면 좋니 김용현이 뭐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예.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한 예.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뭐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했던 말. 그래서 몇 명을 들여보냈냐? 예. 500명밖에 못 들여보냈냐? 야, 1000명은 들여보냈어야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노상원하고 통화하면서 상원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증언이요. 상어나 어쩌면 좋겠니? 상어나. 그리고 이제 예. 대통령한테 그 미안한 마음 송구하다라는 말과 1000명은 들여보냈어야지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대통령이 지통실로 들어오면서 네. 이 거기에서 근접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술을 엄청 마신 것 같더라. 벌써 술 먹고 네. 그날요? 네, 술 냄새가 너무 진동했다. 술 먹고 했다고요? 술 먹었다면 언제쯤 마신? 아니 이제 그 12월 3일. 제 생각은 그거 예. 같아요. 들어온 시각이 1시 좀 넘어서 예. 왔잖아요. 의결되고 나서 네. 들어왔으니까 그 상황, TV로 그 상황을 보고 막 전화기 붙들고 지금 뭐 150명을 넘고 있냐니 막 끌어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막 질책할 때 사령관들을 질책할 때 그때 마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뭐지까지나 제보이기 뭐 때문에 제보니까요. 네, 제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장원의 진술,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자. 내가 통화해 보니 그 자식 술 먹고 있더라. 술 먹은 것 같더라.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예, 예. 내가 술 먹는 거 잘 알잖아. 예. 목소리가 술 먹는 목소리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자기도 반주를 좀 하는데 예. 뭐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술 먹으면 반주한다는 얘기는 또 털어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 네. 이런 제보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날 술 먹고 그럼 뭐가 그것도 문제네요. 술 먹고 막 걱정되니까 전화하고.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지나치게 흥분하는 네. 걸 가라앉히는 게 윤석열한테는 술이거든요. 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항상 그게 후유증을 남겨서 문제지. 네.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홍장원 술 얘기하고 또 어제 조태영 나오고 하는 네. 헌법재판소 광경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드디어 어제 윤석열이 와르르 무너지고 붕괴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8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셨다고요? 어떤 장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려고 해도 이제 재판부가 예. 안 받아주고 아. 그래서 직접 신문도 좌절이 되고 예. 거기에다가 그 저기 조태용이나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내상을 입고 있어요. 조태용은 철저히 혼자 살겠다는 주의자예요. 맞아요. 얼핏 보면 윤석열한테 도와주는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돼. 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신원식인데 신원식 보면 저 뭐 저렇게 지살길 우리는 그러는구나 그러는데 윤석열한테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개헌 반대했다. 그 비상조치 나는 국방주무장관으로서 반대한다는 걸 김용현을 통해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라고 그랬다. 자기 혼자 멀쩡하고 자기 혼자 애국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개헌 못해서 안달이 난 또라이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인식이 그러니까 되죠. 이상하게 그 신원식, 조태용, 심지어 김용현까지도 네. 윤석열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자신이 신청한 증인들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답을 해줄 걸로 믿었는데. 근데 유리한다고 해주면서 네. 이상민도 마찬가지인데 네. 문건 존재했다는 거 다 다 얘기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8페이지라는 거 다 확인해주고 또 국무회의가 이상했다는 거 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면전에서는 여전히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나 은근히 연맥이고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사면 초과. 아하. 저기 여인영 또 이진우는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그걸 그 부하들이 다 뒤집었잖아. 예, 그러니까요. 방첩사의 그 어제 단장하고 네. 어제 수방사의 그 군사경 경비 단장하고 저 사령관들이 저렇게 고분고분하게 일 맞춰놨더니 밑에서 다 뒤잡고 수백 명이 스피커폰으로 들었습니다. 이러면 절망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면 초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에 대한 압박감은 훨씬 더 몇십 배 되는 건데 어제 드디어 8차 변론에서 봤을 때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비극적 예감, 비극적 결말에 대한 예감이 드디어 마음속에서 움직인다. 본인 입장에서. 예감이 된다. 그리고 이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 이 어떤 그 갇힌 현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체감이 되는 시점이고 이 8차 변론에서부터 윤석열은 심리적으로 이미 패배했다. 아하. 무너지고 있다 지금. 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8차 때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조태영 원장의 이제 증언들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홍장원이 지금 중요한 진술도 많이 하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인사청탁 얘기도 하고 메모도 몇 번 있어서 거짓말이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들? 실질적으로 이제 홍장원, 이제 조태영은 이제 본인이 살고자 하는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살겠다라는 왜냐하면 홍장원이 자기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이제 연루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TV, 메모 내장,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팩트는 못 움직이게. 이거는 못 움직이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보고했다라는 게 홍장원의 거짓말이다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반박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장원이가 또 김건희 건도 이제 우리 재판관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잖아요. 53분에 전화해서 1분 몇 초인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싹 잡아들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55분에 22시 55분에 조태영한테 전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근데 거기서 미국 어떻게 가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 재판관의 그 추가 질문. 이게 좀 이 얘기 한마디에 그냥 조태영이 완전 그렇죠. 무너져. 그러니까 어제는 완전히 무너진 날이에요. 이 조태영이 홍장원을 넘어서질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까지 이상민, 김용현 등이 해왔던 짓거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제 윤석열은 깨달은 본인도 겁니다. 느꼈을 것이다.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 봤는가. 충성심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앞에서 결국은 나를 위한 답변이 아니네 이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내란의 실패의 본질은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현장 지휘관들까지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고 하면서 권력자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8차 변론의 막바지에서 어떻게든 변호인이 홍장원 무제한으로 신문하겠다, 그러니까요. 추가 뭘 하겠다 안 받아들여질 걸로 보지만 그러나 그거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잠겠다는 마지막 단발마가 나온 거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비극의 예감은
윤석열이 그토록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수거하고자 했는데 내가 수거됐구나. 그다음에 지지층 이렇게 결집시켜서 뭐 헌재고 뭐고 때려 엎겠다는 게 호수 위에 달빛 그림자고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감하는 그런 현실 감각을 갖게 되는 현상에 자, 하나 더 좀 우리 짚어봐야 되는 게, 또 거기서도 김건희 전화가 나옵니다. 국회 측에서 질문했던 건데, 조태용 너 왜 전화했냐 질문하는데 답변은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한 것도 좀 그렇지만, 왜 국정원장하고 영부인이 전화를 합니까? 이게 또 놀라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자 12월 2일 날이죠. 네. 12월 2일 날 이제 문자 2개가 이제 김건희로부터 갔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명태균 건이죠. 명태균 건이고, 그거를 이제 국정원도 뭐 검찰, 대통령실 못지않게 가장 그래도 정보 최고 기관이니까요.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김건희가 이번 계엄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국정원장하고 본인이 왜 통화를 문자 문자죠, 두 번씩이나 예. 보내냐. 예. 그리고 저는 이 조태용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2일날 뭐 했고 3일날 뭐 했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네. 근데 당사자잖아요. 계엄의 네. 당사자. 네. 국정원장이고 네.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김건희가 문자가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억 못하는 게 더 기억 이상하죠.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네. 청구인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김건희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답장까지 다음날 답까지 했는데 기억 못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좀 이례적인 일이긴 네. 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또 하면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조태용 성격에는 이런 문자도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네.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길 찾아놓고 전쟁하는 사람. 예. 저는 윤석열 이번 변론에서 딱 느낀 건 뭐냐. 윤석열이 무너진 거는 이상민의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이상민의 단전 단수 쪽지를 봤다. 멀리서 봤다. 네.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반 거야. 이 윤석열이 원했던 거는 내가 지시했습니다라는 걸 원했었겠네요. 뭐 그거나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단전 단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관없었다고 하길 잘했을 건데. 상관없었다고 하는데 예. 자기의 책임을 대통령이 문건을 보니까 대통령 지시야. 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상민하고 박성재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을 믿었는데 박성재는 국회 나와서 제 코가 석자라 얘기를 하죠. 이상민은 그거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대통령이 한 거야. 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좌우날개가 다 꺾여버리는 거죠. 여기서 아마 만일 이 포기 단계였다면 그 멘트가 아니었을까. 이상민의 단전 단수. 그 시작은 김영현이에요. 충성을 하고 자기가 모든 문건을 작성했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팔쪽에 있는 여파친들을 다 누구한테 줬고 이렇게 엮이고 단전 단수 소방청장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이번에 응접실에서 멀리서 봤다. 멀리서 봐, 천리안.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본 그 일이 일어난 방, 그 일이 사건이 벌어진 그 방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의 응접실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렇죠. 원탁이었어요. 예. 거기서 국무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순간에 거기에 놓여 있던 문건이라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이 있은 자리에서 그러면 대통령 지시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 그래서 이걸 멀리서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멀리서 봤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 지시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땡도 대통령이 그거 참고하라 그랬다. 이 증언이 이제 나왔고 해서 조태영 외교부 장관도 나왔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피할 수 없는 데서 그 문건을 봤다. 거기에 단전 단수라고 적혀 있었다. 다 연결되네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밑에서 장관들이 자기를 도우려고 저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은근히 연맥이는 아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면요, 참 이 제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네. 느꼈던 것 중에, 야, 이 국무위원들과 이 수석들은 기본적으로 카드나 고스톱을 좋아하나? 아,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왜냐하면 이상민은 멀리서 봤다 잘 그러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최상목이는 막 세 번째 이렇게 그거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알고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누가 슬쩍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아. 것들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하겠지만 네. 결국은 그런 그러니까요. 행위들이나 이 언어들이 결국 야, 나 안 했어. 대통령이 한 건데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보지도 안 했어.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만 모든 손가락이 윤석열을 가리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달리 얘기하지만 결국은 윤석열인 거잖아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무너져 왔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머리까지 손질하고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여전히 권위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끊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런 계엄 내에서도 설계한 일군의 강경파들이 네. 결국은 그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수거하는 여기까지 이제 전모가 드러날 때 이후에 추후 과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네. 이 체포조 명단은 누가 작성했으며 누가 실행하라고 했느냐. 네. 물론 방첩사도 나오고 뭐 HID도 나오지만은 이걸 정말 한 자가 누구냐. 문건 작성자는 진짜 작성자는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계엄이 네.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의 일환이었느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단순히 적개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적에 대한 복수극이었느냐. 이런 부분들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이 헌법재판에서 규명이 안 된 거예요. 네. 그게 앞으로의 과제가 과제다. 되고 지금 선명하게 보면요. 모아지는 거죠. 예, 의원님.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네. 뭐냐면 이 포고령 자체가 이제 노란 봉투에 들어 있었다고. 맞습니다. 대통령실. 근데 우리 수행 부관이 그걸 네. 모 소령이 그거를 진술을 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대통령실이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군사보좌관은 또 한술 더 떠서 뭐냐면 김용현은 화면 보호기 아무도 모를 것이다. 모두 작성한 걸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사람의 이제 진술을 맞춰 보면 예.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실이 됐건 뭐가 됐건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끼리 뒷다리만 만지고 있는 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있는 예. 거예요. 보이는 지금 것만. 예. 보이는 것만 해서 이제 군, 예. 그다음에 대통령. 예. 나머지는 나는 그냥 멀리서 봤고 그냥 뭐 뒷주머니에 있었고 보니까 비아폰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예요. 근데 과연 이 실세들은 누구이며 노상원이 500명의 그 수거 대상자들을 선별했을 때 그냥 노상원이가 TV 보고 선별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럴 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방첩사에서야 민간 영역에 대해서 뭐 박정훈 이제 영장 기각한 판사들 뭐 이런 사람 얘기도 하지만 방첩사도 결국은 군에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군밖에 없죠. 일반인들은 언론인들, 일반인 군인들이 어떻게 일반인들을 모르잖아요, 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사람은 또 누구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어쩌면 뭐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만 보고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수첩 이걸 보면서 단순한 어떤 화풀이 계엄이 아닌 집권하기 위한 장기 집권하기 위한 그런 내란의 일종이 아니었나. 뭐 더 나가서 이제 비상대권을 넘어 통일대권, 네. 통일대통령론을 꿈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의 지향점을 어떤 그 내치에서의 계엄으로 하나의 어떤 내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한반도 차원의 네. 예, 통일대권까지도 바라보는 이런 망상을 꿈꿨던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원래는 북한이 이제 저항을 못한다고 보고 어떤 급소 그 신경과 혈관의 그 어떤 동맥을 끊어놓으면 네. 북한은 곧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우파 특유의 망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다음 질문은 그겁니다. 뭐죠? 그때 김건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거고. 그거 궁금해요. 네, 그것도 알고 그리고 싶습니다. 통일 대통령 얘기했으니까요. 이런 모든 예. 문제가 이 계엄이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진입하는 첫 출발점은 네.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입니다. 예. 비화폰과 그 송수신 메시지 이 서버를 일단 우리가 검증을 함으로써 예. 이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그물망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건지. 그래서 저는 계속 심스러운 게 왜 김성훈을 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두 번이나 검찰에서 그 영장을 막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 그거죠. 뭐냐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예. 했던 얘기,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워딩을 가지고 그 밑에야 실장들한테 지시한 거 아니에요? 선관위를 확보하면 네. 검찰과 국정원에서 와서 중요 임무를 담당할 거니 니네는 지원 임무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우정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야? 그 김용현 비화폰 번호를 문의한 거. 그리고 이제 이진동이가 김용현하고 차장입니다. 통화한 거. 예. 그다음에 검찰 공소장에서는 행위자로서 어느 단어로도 검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었어. 다 빨리 뺐죠. 일부러 뺐죠. 예. 다 뺀 거죠. 그다음에 정성우가 검찰 수사받고 와서 조사받고 와서 말을 바꾼 거. 검찰에서 민간 수사기관으로 네. 말을 바꾼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로 향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김성훈을 왜 그냥 넘기면 되는데 법원으로 넘기면 되는데 2차 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갖고 들고 있었잖아요. 예. 그건 뭐 잘 아시잖아요. 납득이 돼요? 안 됩니다. 전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검찰에서 들고 있다가 대검의 지휘를 받았겠죠. 야, 그냥 반려하거나 기각해. 기각해. 이게 받으니까 이제 담당 검사는 일주일 만에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대검에서는 이제 연락이 없냐. 하루 이틀 만에 다 이루어지는데 급박한 상황이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아니 김성훈 체포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일주일간 들고 있다가 기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찰은 왜? 예.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뭐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 문턱을 넘질 않으면 이 계엄의 진짜 진상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금은 겉보기밖에 없다. 속내는 그 부분이다. 비화폰 부분. 그렇죠. 지금까지는 윤석열 탄핵하고 형사 처리를 하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이 정도 범죄만 갖고도 되거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대충 빨리빨리 요 정도 갖고도 되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의 그 핵심 가치 이 헌법재판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이고. 그렇죠. 또 여기에서 굉장히 그 어떤 역사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가 이 본질을 잠시 놓친 것 같고 그것보단 윤석열 심판에 일단 빨리 시동을 걸어서 이 사법 절차를 끝내고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자. 전부 이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후의 과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하는 문제는 이건 그대로 하더라도 진실을 심층까지 파헤쳐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노력이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핵심 진상 과제는 지금 다 추후 과제지. 그러니까요. 어떤 것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딱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검찰과 그날 밤에 이루어진 윤석열이 검찰을 자기 수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계엄의 어떤 그 하나의 또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흔적이 정말 없었느냐. 봐야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모든 게 확인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치 너무 더 하고 싶은데 뭐 주어진 시간 이만큼이라서 자 최강 디펜스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대, 부승찬 두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를 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해서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놓기 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하루에 5번 5,000 통통 쿠폰 드리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이더 프라임 시작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세계와 K죠.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뭐 세계 소식은 요즘 이 사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개발선언, 야 이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인근 아랍 국가로 보내고 이런 계획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르단 국왕이 조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떤 상황입니까? 자,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네.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제일 먼저 이제 만난 사람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고요. 네. 두 번째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고요. 세 번째가 요르단이에요. 국왕이었어요. 국왕. 저기는 국왕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요르단 국왕을 만나기 전에 트럼프가 어떤 폭탄 발언을 했냐면은 네. 가자지구를 이제 미국이 소유해서 개발하겠다. 그리고 그럼 가자지구의 주민 230여만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근 국가인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폭탄을 던져놨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의 공식 입장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해서 반대한다예요. 뭐 사실은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팔레스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고 인종 청소에 해당하고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요르단 국왕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아니 요르단하고 미리 어떤 사전에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제일 먼저 저기 좀 받지? 팔레스타인인들 좀 받지라는 받지? 얘기가 예.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우리가 원래 외교의 장에서는 굉장히 외교적 언사라고 해가지고 상대국을 직접적으로 저격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말들을 대놓고는 안 하는데 네. 거기서 유일하게 벗어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놓고 야 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르단 국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 저희가 받겠습니다. 싫은데요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했던 말이 가자지구의 어린이 2,000명을 빨리 저희가 급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그럼 가자지구를 사겠다는 얘기냐 그린란드 매입하듯이 사겠다는 얘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가질 거야. 가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권한으로 이제 미국의 권한으로. 이 난감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정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제국주의자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막말로 남의 땅에 대해서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또 얄팍하고, 웃긴 예. 사연 여기 붙여져 있는 거 뭐냐면 이제 데오도르 뭐였죠? 그 시온주의를 만들었던 분이
테오도르 하여튼 그 이스라엘 예. 총리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아니 그 국부 국부? 예, 시원주의를 만들었던 그분이 시원주의, 예.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오스만 제국 술탄이랑 만나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근처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우리는 이제 이네들의 빚을 다 갚겠다. 아, 돈을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는 오스만 제국 술탄이 눈치를 채가지고 예. 빨리 이제 그 부하들한테 시켜요. 그럼 예루살렘 인근에서 그 재단 땅들이 있으면 그것들 다 가서 돈으로 구매해서 나의 개인 소유로 해라. 그래서 가자가 사실은 1차 대전 때 영국한테 점령 당하기 전에는 전체가 술탄의 개인 소유 땅이었어요. 아, 술탄 땅이었습니까? 네. 개인 땅?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술탄의 증조 선주가 나왔어요. 트럼프 너 거기 살려면 그러면 우리한테 구매해야 되는 거야. 아, 팔아라. 우리한테 있었어 이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우리한테 살아. 우리한테 살아.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개소리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이 가자지구 지금 주민들을 요르단이나 다른 나라 아랍 국가에 보내고 또 본인은 지금 자기 거라면서요. 이런 이게 무슨 속내 이게 네. 뭐라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가 또 그냥 막 하진 않으니까요. 당연하죠. 모든 네. 계산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네. 한 거예요. 트럼프는 사람들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먼저 폭탄처럼 맞습니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폭탄이 떨어져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왕좌왕 난리를 예. 쳐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어막들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일단 제일 먼저 구해준 사람이 저는 네타냐후라고 생각해요. 아. 네타냐후가 하마스와 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극우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리 자리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걸 다시 휴전을 깨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트럼프가 이걸 꽝 하고 던져주니까 아하. 이 주장은 사실 가자 지구마저도 여기 유대인 정착촌으로 만들자라는 건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들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 주장에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거 이제 미국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살짝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 지긋지긋한 가자지구 주민들을 내쫓을 수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딱 그 얘기를 하죠. 아유. 후속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받아서 가지고 가잖아요. 자, 이 네타냐후를 제일 먼저 구해줬어요. 두 번째, 네. 하마스는 이제 휴전을 기해 가지고 어떻게든 꾸물꾸물 본인들은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이 땅 자체가 없어질.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력을 확장을 시키려면은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지조차 빼앗길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마스도 나름대로 대응 방식을 구해야 돼요. 자, 주변 국가들은 일단 우리는 적당히 팔레스타인 편 들면서 트럼프 들어오면 트럼프하고 약간 거래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 네.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반대를 했더니 네타냐후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사우디한테 야, 너네 맨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어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네 땅덩어리도 넓은데 너네 나라에 세워줘. 아, 그럴 수 이렇게까지 있겠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사우디 큰형님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우리가 트럼프를 어쨌든 그 상황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 설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대안을 마련을 해서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하면서 우리하고는 그래도 약간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던 아랍 국가들한테 트럼프가 꽝 하고 숙제를 던져줘 버린 거죠. 국면을 딱 전환시켜서 그렇습니다. 고민거리를 던져준 거네요. 이제 그러면. 문소면이 말씀하셨던 그 니네들이 팔레스타인이란 나라를 그러면 사우디에서 만들어라는 예. 거는 나테냐후야 말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자꾸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랑 수교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면 중동 언론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럼 너네들 가서 이스라엘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땅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가는 거의 결과가 뭐냐면 사실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수교 직전까지 왔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망했잖아요. 왜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도 성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만만치 아쉬운데 예. 이렇게 나테냐가 돈 비는 걸 보고 이렇게 뭐라 그래 거부를 가질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지. 뭐냐 결론이 지금 중동에 있는 병화 프로세스가 79년부터 시작했던 병화 프로세스는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네. 그 예전에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수교도 안 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근데 79년 이후로부터는 카터 대통령 이제 시절을 밟으면서 일단 이집트 다음에 이제 요르단 그렇죠. 이스라엘 인정했고 전쟁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전쟁 선포와 다른 거 없다. 그럼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병화에다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 일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1979년이 사실은 이제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은 건데 다들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곳에 1948년에 유엔의 승인하에 이스라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이야? 네. 라고 나라를 공국해 버리잖아요. 인근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적으로 둘러싸인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미국이라는 큰 형님을 탁 등에 업고는 이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제시한 게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집트하고 요르단이에요. 비산유국이고 제일 하다 뭐 보니까 못 사는. 그러니까 네. 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1년에 원조금만 2조 원이 넘는단 요르단은 말이에요. 특히 먼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집트도 사실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네. 중동 지역에 우리가 왜 외국인 노동자 보내듯이 이집트가 가장 많은 외국인 그러니까요.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거든요. 기름이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살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은 넓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땅이 나일강 인근밖에 인근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가자지구 주민들까지 받아라. 근데 미국 말을 또 거스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LCC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가 취소했어요. 아. 왜 가면 요르단 국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거든요. 앞에서 대놓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저 일단 못 가겠다라고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군부가 제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어젯밤에 봤었던 기사인데 그 이집트 국경에 있는 그 군부에다가 전쟁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명령이 내린 상황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네. 예. 이미 지금 그 이번 주 토요일에 내일이죠. 네. 내일이 다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휴전안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아니면 이유로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 하마스는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돌려주기로 했던 그 3명 인질 관련해서 예. 안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휴전 협상 자체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또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휴전 기간이면 사실 교전을 하면 안 되는 원래 건데 같으면. 공격을 하고 있고 시리아 내부에 있는 하마스 무기 창고도 폭파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휴전하자라고 해놓고 뒤에서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휴전 내용 중에 구호품 들어가게 해주고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죠. 근데 대놓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키는데 하마스가 안 지키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하게 만들어 놓고 트럼프는 폭탄을 던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 휴전이 과연 유지되기를 원하는 건지 그게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네. 자, 미국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또 영토 팽창주의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멕시코만 이거를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 이렇게 서명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안 따르는 AP죠. 취재를 제안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트럼프가 사실 이제 원래 선주민 언어인 산을 이제 본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이름으로 산을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바꿨죠. 동시에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이제 바꿀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은 지도에서 이제 바꿨어요. 근데 AP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걸 미국만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글로벌 뉴스사인데 글로벌 통신사인데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뭐 미국만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멕시코만이라고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 측에서 저기 AP통신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브리핑에. 당신네 자리 없어요? 아니, 웃긴 거 뭐냐면 미국에서 뉴멕시코라는 주가 있는데 그럼 그거 이름도 바꿀 거냐? 뉴미국. 뉴 아메리카. 아메리카 일하는 것도 그 아메리카 웨스푸치라는 그 대항해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아메리카 웨스푸치 사람 이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뭐 트럼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예.
되게 놀라운 건데 이걸 갖고 또 취재까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죠. AP입니다. 그 큰 AP한테 자 이렇게 되면 네. 사실 트럼프는 절대 먼저 얻어맞고 참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본인이 먼저 때렸는데 때려서 상대가 반응을 한 거고 대응을 한 건데 정당 방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때리거든요. 나 맞았네 이러고 또다시 때리거든요. 자, 이 상황이 되면은 미국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내부가 오히려 계엄령이 선포됐던 우리나라보다 더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파출소 만든 것처럼 저기 온라인에서 우리도 신고를 받겠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러분 많이 신고해달라.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좀 난감하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너네 뭐하냐. 아무리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너는 뭐하냐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반 트럼프 시위에 참석을 해서 트럼프 비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불합리에 대해서 신고를 받겠다. 예.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사이트를 열었죠. 자, 이게 영토 확장 얘기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또 파나마 운하. 저 파나마 가요. 갑니까? 네. 트럼프 토마토 입술 위해서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파나마 가서 트럼프가 좀 가져가는지 보러 가시는 겁니까? 네. 그냥 구경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가십니까? 진짜 이제 그 운하까지 가요. 언제 가십니까? 내일. 바로 가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그 파나마하고 지금 그린란드 말이 많은데 덴마크는 또 반대로 야 우리 캘리포니아 사자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건 네. 약간은 풍자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알파고 기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응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붙잡고 상식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인들이 야 우리 덴마크에 필요한 게 뭐지? 우리 부족한 게 뭐지? 햇살 떨어지고 좋은 해변에 우리도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캘리포니아네? 마이 캘리포니아 청원을 올렸는데 50만 명 목표를 올렸는데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네요. 우리도 돈 모아가지고 캘리포니아 사자. 가뜩이나 트럼프 캘리포니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캘리포니아 또 민주당 쪽이에요. 당연합니다. 거기는 전형적인 블루웨이브 지역인데.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가격으로 따질 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덴마크를 한 100배로 곱해야지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사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런 거야. 야, 니들 우리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겠다 그러니까 니 어떻게 느껴지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느껴지지. 우리가 지금 딱 그 기분이야. 역지사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울 치료. 그 지난주에 저희가 탄핵 발의 뭐 얘기도 했는데 미국 국민들은 지금 안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겁을 먹고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그 명령들 내려오잖아요. 그 위헌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대요. 마찬가지네요. 위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네요. 정부 효율부라고 해가지고 머스크가 수장인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그냥 부처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게다가 머스크도 특별 공무원 지위예요. 네. 이건 뭐냐면은 사실 의회 승인을 받은 부처 같은 경우에 거기 수장을 맡으려면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본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검토도 안 하고 특별하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특별 지위 혜택을 부여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한 30-40여 명을 딱 꾸려가지고 그들이 백팩 메고 후드티 딱 입고 부처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다 잘라야겠네 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3주 만에 거의 대부분의 연방 기관들을 다 장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거기다 힘까지 실어줬어요. 자 지금부터 머스크가 하는 거에 니네 다 협조를 하고 그리고 사람 뽑고 싶잖아. 4명 자르면 1명 뽑을 수 있게 해줄 건데 그거 반드시 정부 효율부에
허락하에 뽑아야 허락 돼. 받고 뽑아라. 네, 그런 식으로 해준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해고 통보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밖에 나와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IT만 하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 숫자상으로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단순히 숫자 계산해가지고 또는 아유 뭐 저기 수입 지출 비교해 보니까 이거 다 적자네 그럼 다 잘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밖에서 우리는 머스크를 뽑은 적이 없는데 왜 머스크가 이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느냐. 파시스트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법원에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송까지. 소송하고 예. 있으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위헌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죠. 근데 이게 그렇죠. 일시적인 판단밖에 못 내린다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랑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거에 뭐 움찔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위축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일할 수가 없죠. 이런 그러면은 상황은. 네. 스탑되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 요 상황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 머스크가 미국 정부하고 대규모 장갑차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특별 공무원인데 자기 이익을 얻는 거를 하는 거. 이건 우리 대한민국 법상으로 보면 이해충돌 이런 거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과 걸리죠. 김영란법 뭐 등등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제 보기에는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그 결혼이 결혼이다.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우주선에 올라가면 하나씩 이렇게 놓치고 올라가잖아요. 빡 밑에 다 빼잖아요. 1단, 2단, 3단. 네. 그 트럼프는 자기 더러운 일들을 리본을 통해서 하고 이제 충분히 국민의 그 분노가 가득 차면 그때 슛.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 연방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일단 본인이 평소에 그런 자기 회사를 계속 규제하는 그 기관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 기관들을 상대로 먼저 칼질을 해대고 있는 거고 그 조사는 계속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시진핑과 왕치산의 관계와 똑같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왕치산이 그 시진핑의 숙적들을 일단 다 쳐줬다. 본인 손에 피 안 묻히고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치산의 역할이 다음엔 나가는 거거든요. 머스크도 지금 딱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딱 그 수준까지 가는 건데 왜 트럼프가 직접 하기에는 껄끄럽고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고 싶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만만치 않은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정 부분 싹 내버려둬요. 머스크를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 이용당하는 거냐? 아니죠. 본인도 아니죠. 이걸 본인도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들에서 계속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를 이간질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 기사를 내면서 머스크가 진짜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해충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타임즈가 머스크가 결단의 책상, 미국 대통령 책상에 딱 앉아서 커피 잔 들고 있는 걸 그 합성 사진을 표지로 올렸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진짜 트럼프보다 오히려 머스크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이 있네. 있다. 이러면서 예전에 그 트럼프가 일기 때 스티브 배넌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수석 전략가 그 사람에 대해서 타임이 그런 식으로 표지에 올리면서 막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어오게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원래 장례식 사진이에요. 트럼프 표지가. 거기 들어가면 트럼프한테 날아가요. 그렇죠. 맞아요. 딱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임즈 아직도 영업해요라고 굉장히 대인인 것처럼 반응했지만 내심 불편한 거죠. 이것 봐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타임이라든지 주류 언론에서는 조금 있으면 머스크가 트럼프로부터 팽당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 어떤 이 장면이 자꾸 눈에 띄는데 행정명령 그 서명한 자리 머스크가 아들 데리고 와서 있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그 장면 보셨습니까? 네. 머스크도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머스크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머스크가 어쩌다가 이런 더는 아이가 됐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 방송 안 볼 것 같아서 우리는 제대로 다루진 않았는데 원래 머스크는 이 정도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은 코로나 때 머스크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사람들 이제 거리두기 하고 이제 시간 그 애보기에는 그건 너무 심했어요. 그 정도로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분이 원래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을 좀 약간 몇 번 했고. 좀 바람도 피고 이제 아시다시피 유명한 배우의 배우 부인이란 뭐 바람도 피웠는데 이제 이 가정에서 낳았던 자식들 중에 한 자식이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아, 근데 트랜스젠더 되는 나이는 너무 어려요. 보통 한국에서는 한 20대 그렇죠, 성인이 된 다음에. 근데 미국에 있는 이제 법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트럼프는 뭐지 마스크는 그때 너무 지극히 싫어했어요.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근데 미국 법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딸내미가 그걸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비판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그 진보 분위기로부터 본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때부터. 네. 그랬을 그리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복수하고 싶은 그 아이를 거기 감정. 데리고 오면서 원래 이래야 돼. 엄마, 아빠, 자식 뭐 이거 좀 약간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게 네. 참 그 서명 자리에. 근데 머스크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정상적인 혼인 과정, 결혼 과정 그 과정에서 낳는 게 아니고 본인이 뭐 정자만 제공해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식이란 말이죠.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머스크는 사실은 일단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서도 뭐 X에 올릴 정도로 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네. 계속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본인은 이제 가정의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머스크가 이런 민주적인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돌아서게 된 게 네.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는단 그렇죠. 말이죠. 피해를 보니까. 그게 싫은 거죠, 사실은. 그게 그 머스크하고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가들하고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기업가들도 사실 규제를 받는 건 싫지만 일정 부분 내가 대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선을 이렇게 잘 타야 한다고 한다면 머스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 그거 안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도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랑 같이 하고 있는 머스크의 행보도 트럼프 행보만큼 앞으로도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화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데이 뉴스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김용민 목사 대담한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